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아침 이재용입니다. 안녕하세요. 정예인입니다. 오늘은 11월 16일 수요일이고요. 쌀쌀합니다. 날씨부터 좀 알아보죠. 박소영 기상캐스터. 안녕하세요. 행복한 아침의 날씨 요정 박소연입니다. 벌써 수능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늘은 또 수능 예비 소집일인데요. 오늘과 내일은 비 소식 없이 종일 쌀쌀한 가운데 일교차가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챙기셔서 체온 조절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날씨 소식에 유독 민감해지는 때인데요. 오늘은 어떤지도 궁금합니다. 이어서 전해주시죠. 네, 지난밤 요란한 번개 소리에 놀란 분들 많으시죠? 중부지방에 벼락과 우박을 동반해 내리던 비는 대부분 그쳤는데요. 호남 지역은 아침까지 약한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이렇게 내린 비나 눈이 얼어붙어서 도로가 미끄러운 곳이 많습니다. 교통안전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출근길에는 안전운전 하셔야겠습니다. 현재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매우 짙은 안개가 껴 있는데요. 가시거리가 200m 미만으로 좁혀진 곳도 많습니다. 또 낮 동안에도 연무로 인해서 시야가 답답한 곳이 있는데요. 오늘 외출하실 때는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중서부를 중심으로 공기질이 탁합니다. 인천과 경기 남부, 충남은 종일 미세먼지 나쁨 수준이 예상되고요. 그 밖의 지역도 밤에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이 예상됩니다. 오늘 외출하신다면 미세먼지용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이 시각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서울은 5.6도, 청주는 7도, 부산은 9.7도 가리키고 있는데요. 서리가 내리는 곳이 있어서 농작물 냉해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은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습니다. 서울은 13도, 광주와 대구는 16도가 예상됩니다. 당분간 일교차 큰 맑은 날씨가 이어질 텐데요. 다가오는 토요일에는 제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화제 이슈를 발빠르게 전해드리는 모닝 브리핑 순서입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는 지하철 무료 승차 연 6,300억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인 2019년 서울, 부산, 인천 등 6개 도시 지하철이 무임 승차로 6,300억 원의 손실을 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지하철이 한 해 기록한 경영 적자의 58%가 바로 이런 무임승차에서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네. 그러니까 정부 정책에 따라서 무임승차를 실시하고 있지만 그 부담은 고스란히 지하철을 운영하는 기관이나 아니면 지자체가 떠안는 이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네, 지하철 무료 승차 생각보다 좀 심각해 보이는데요. 실제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이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한교통학회에 따르면요. 2019년 지하철과 경전철 승객이 26억 4,200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중에 한 19%가량이 무임승차를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그러니까 지하철을 타는 사람 5명 중 1명이 무임승차로 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무임승차는 아마 주변에서도 많이 보시기 때문에 아실 네네. 거예요. 65세 이상 노인이 무임승차 한 인원 가운데 82%를 차지해서 가장 많았고요. 그다음에 장애인이 17% 정도를 차지했습니다. 그러니까 손실액을 따지고 보면요. 서울이 아무래도 인구가 많으니까 한 해 한 3,700억 정도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부산이 1,400억 원, 그리고 대구가 610억 원 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손실이 발생하고 있지만 국가가 부담하는 비용은 없기 때문에 지자체 사이에서 지금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는 겁니다. 2025년이면 이제 고령자가 20%가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들어가게 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더 손실이 커지겠고 근데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아예 없는 거예요. 네네. 국가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지방재정 교부금 주고 있지 않느냐, 그걸로 알아서 해결해라, 뭐 이런 식의 입장인데요. 근데 지자체는 또 설명이 다른데요.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2050년이 되면 초고령화 사회에 이미 진입하게 되잖아요. 그때가 되면은 전체 승객의 40% 이상이 무임승차를 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지하철과 지자체에 적자가 쌓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요. 근데 정부는 지방재정 교부금으로 해결해라 이런 입장인데 지자체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전체 누적 적자가 벌써 23조 원을 넘어서고 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이미 초과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방재정 교부금에서 매년 수천억 원씩 또 뭐 한 600억 이상씩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은
아무래도 지하철에 투자하는 금액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다른 데다 쓸 돈도 굉장히 많은데 이걸 다 그러면 지자체 적자를 보전하는데 사용하란 말이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 건데요. 그래서 지자체들은 앞으로 국비로 좀 보전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뭐 그동안에도 해왔고 지금도 계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마땅한 뾰족한 수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지금 해결책을 찾는데 좀 쉽지 않은 상황이기도 합니다. 네, 뭔가 확실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다른 나라들에서는 좀 어떻게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주요 국가들은 PSO라고 하는 제도로 운영하고 있는데요. 뭐 설명드리면 공익 서비스 의무 뭐 이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철도는 아무래도 공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런 공익성을 띈 사업을 할 경우에 거기에 따르는 적자가 발생하면 그걸 보조해주는 제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유럽의 경우에는 철도 부분, 그러니까 철도 수송 실적의 한 98%가 PSO 대상이라고 합니다. 아무래도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지방 철도 같은 경우에는 승객이 적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역의 시골 도시에 철도가 들어가게 되면 그 지역에 있는 분들은 굉장히 편리할 수 있겠지만 승객 숫자가 적기 때문에 적자가 발생하는 건데 그거는 지역에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국가가 또 보조해줘야 할 필요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이 아무래도 우리보다는 유럽이 더 앞서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랑스는 전체 노선에 대해서 모든 비용을 사실은 부담해 준다고 하고요. 독일도 지방기금으로 한 55%를 부담해 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만약에 그런 식의 개념을 도입한다고 하면은 국가가 기금을 통해서든 어떤 방식으로든 이 무임승차로 인한 적자를 보전해 줘야 한다 이런 말이 되는 건데요. 또 국가도 국가 나름대로 우리도 돈 쓸 때 굉장히 많은데 어떻게 다 보전해 주냐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무임승차 승객 그러니까 노인 승객의 그러니까 지금 무임승차 나이가 65세잖아요. 이걸 70세로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런 제안도 이전에 나온 바가 있는데 네. 반발 여론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도입을 또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걸 무조건 서로 다 떠안아라 안 된다 이런 방식이기보다는 일정 부분 보조하거나 이렇게 분담을 하는 이런 방식을 도입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초고령 사회로 어차피 가게 되는 거라서 네. 지금 65세 되면 지금 말씀하셨지만 지공 이래서 지하철 공짜 이렇게 우스개로 좀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근데 연령을 갑자기 65세 70세로 올린다고 그러니까 그때 놀란 건데 네. 아마 적절선에서 조정이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요. 예. 자, 다음 이슈 전해 주시죠. 예, 다음 이슈는 건보료 피부양자 추가 탈락자 12월부터 건보료 낸다입니다. 그러니까 정부가 지난 9월 소득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미 지난 3월에 전체 피부양자의 1.5%인 27만 3천 명이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그런데 다음 달 1일부터 추가로 탈락자가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피부양자는 아마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대개 경제적 능력이 없는 분들의 경우에 자녀나 가족들의 보험에 함께 얹어져서 사실 의료비 지원을 받는 이런 거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소득이 있거나 자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녀의 보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런 무임승차를 막겠다 이러면서 정부가 규제를 강화하고 나니까 기준을 높이고 나니까 네. 아무래도 추가 탈락자가 더 나오는 이런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네, 기존의 피부양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만 말씀 주신 것처럼 기준을 높이다 보니까 탈락자가 나온다는 건데요. 그러면 원래 건강보험료 책정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아마 지역 가입자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왜냐하면 네. 직장 가입자는 월급 딱 나오면은 거기에 그냥 보험료 얼마 이렇게 딱 자동으로 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크게 신경을 안 쓰기도 하는데요. 지역 가입자의 경우에는 우리 일반적으로 사업소득도 있고 근로소득 여러 가지 소득들이 있잖아요. 네. 배당소득도 있고 그 소득에다가 자산까지 포함을 해서 거기에 이제 보험료가 책정이 되는 이런 방식인데요. 이게 매년 11월에 이걸 다 소득을 감안을 해서 전체 소득과 보험료를 연기하는 작업을 합니다. 그런 다음에 12월 1일부터 보험료가 이제 부과가 되고 피부양자가 탈락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기준을 강화하면서 이번에 이제 탈락하는 그 대상자들이 더 늘어나는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건보 당국이 기준을 강화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를 들면 피부양자의 소득 요건을 연합산 3,400만 원에서 이하에서 2천만 원 이하로 강화했습니다. 그러니까 3,400만 원 이하여서 자녀의 만약에 건보료에 피부양자로 등록이 됐던 분들은
이제 건보료를 내야 되는 상황이 된 거죠. 어. 지역가입자가 되는 거예요. 네네. 그런데 그 기준이 이제 2천만 원 이하로 내려갔으니까요. 그리고 재산 기준도 지난 4년간 주택 가격 급등으로 인해서 공시 가격이 한 50% 이상 높아졌거든요. 그러면 자산 기준도 지금 높아졌다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이런 소득 요건 때문에 지금 종전대로 재산가표 5억 4천만 원, 공시 가격 9억 원. 이제 이 기준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었는데 일단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존 기준을 유지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왜냐하면 지역가입자의 부담이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피부양자들이 대거 탈락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건보당국이 한꺼번에 보험료를 다 내라 이렇게 하기도 좀 어려운 상황이니까 단계적으로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정책을 또 쓰고 있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최근에 물가 상승이라든가 경제 상황이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보험료 일부를 감면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월 평균 보험료가 15만 원을 내야 한다 이런 경우에 첫 해에는 80%, 두 번째 2년 차에는 60%, 3년 차에는 40%, 그러니까 4년 차에는 20% 이런 식으로 감면 비율을 차츰차츰 낮춰가지고 피부양자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방식을 선택하겠다. 이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네. 건보료 관련해서는 참 말이 많아가지고요. 네, 그렇죠. 저도 건보료 때문에 거기 전화 한번 해봤는데 전화가 굉장히 많이 오는지 너무 퉁명스럽게 받으셔서 다 물어보지도 못하고 끊었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네. 자, 다음 이슈 전해주시죠. 네, 세 번째 이슈는 수험생 노린 핸드폰 불법 보조금입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잖아요. 네. 이동통신사들에게는 이 시기가 바로 수능 특수라고 해서 호황을 맞고 있는 시기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 수능이 끝나면 학생들이 핸드폰을 대거 교체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된다고 하는데요. 수능 당일에는 한 10,000건 정도, 또 수능 직후의 주말에는 2만 건 정도 번호 이동이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이 번호 이동이 보통 기기를 교체하면서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특수를 계속 이동통신사들이 누려왔는데 하지만 불법 보조금도 그만큼 기승을 부리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 단톡법 제정 이후에 불법 보조금 제재가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적발되는 사례들이 있다고요. 네, 한국이동통신진흥협회에 따르면은 최근 3년간 지원금을 과다하게 지급을 해서 한 3,000건 정도가 적발이 됐다 이렇게 나타나는데요. 불법 지원금으로 가장 많이 적발된 사업자 서울 소재 모 상업단지라고 하는데요. 그중에 한 매장은 조사 기간 동안 총 11차례 적발이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 단지의 경우에는 91개 사업자가 총 147회에 걸쳐서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다가 적발이 되는 일도 발생했다고 하는데요. 뭐 좋게 말하면 휴대폰 지원금 성지다 이렇게 불려서 그런 성지 찾아가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나쁘게 말하면 상습적으로 시장을 교란하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또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렇게 3회 이상 적발이 되는 판매점은 아예 판매점을 운영을 못하도록 금지는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도 허점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뛰는 사람 위에 나는 사람이 있는 것처럼 네. 그걸 빠져다니면서 사실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행위도 뭐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그런데 더 큰 문제는 불법 보조금을 주겠다. 그렇게 뭐 우리 보통 SNS나 이런 데서 홍보를 하잖아요. 막 찾아가요. 그런데 보조금을 안 줘요. 이런 사기네. 사기 사건이 네. 꽤 네. 많기 때문에 불법 보조금 아니 뭐 휴대폰 성지라고 해서 너무 지나치게 그런 곳을 찾아다니려고만 하시지는 말았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꼭 좋은 것만은 아니다. 그리고 사기를 당하실 수 있으니까 주의하시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수험생들한테 꼭 전해줘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이거 주의해야 되겠고 휴대폰을 주로 젊은 친구들 보니까 2년에 한 번씩은 막 바꾸더라고요. 그렇죠. 고장 안 나도 바꾸죠. 2년 좀 이렇게 길게 써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젊은 세대들은 또 빠르게 변화하는 거에 좀 적응하고 싶어서 빨리빨리 바꾸는 것 같아요. 그 멀쩡하던데. 좀.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모닝 브리핑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김성환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팝, K-드라마, 한류 열풍이 계속되고 있죠. 근데 여기에 이제
K푸드까지 합니다. 네, 저도 실감하고 있는데요. 전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은 이 K푸드 열풍, 여기에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2030 젊은 세대가 나섰다고 합니다. 수고스럽지만 오늘 왜 이렇게 발음이 안 되냐? 수고스럽지만 그 옛 맛을 그대로, 옛 방식을 그대로 이어가는 분들이 네. 있다고 그래요. 자, 보겠습니다. 최근 K-전성시대라 불릴 만큼 K-팝, K-드라마 등 한국 콘텐츠가 해외에서 인기죠. 이 같은 한류 열풍 속에 세계인들을 사로잡은 또 하나, 한국 김치 최고. 김치와 같은 K-푸드가 글로벌 브랜드로 자리매김하면서 우리 것을 지키고자 하는 젊은 세대들이 늘고 있답니다. 지금부터 그 현장 속으로 떠나보시죠. 가을 단풍이 아름다운 수려한 자연 환경과 풍부한 문화 자산을 간직한 경기도 여주. 이곳에 MZ 세대를 사로잡은 특별한 맛이 있답니다. 그 맛을 느끼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모였다는 이들. 어떤 맛인지 그냥 정체가 궁금한디요, 지가. 저희가 소주나 뭐 맥주 이런 걸 많이 마시는데 전통주라는 거에 대해서 접할 기회는 사실 많지 않잖아요. 우리 전통주를 되살리는 것이 뭐 지역적이나 뭐 역사적 유산으로서의 가치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이런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습니다. 최근 우리 술 시장에서 2030 세대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들을 겨냥한 우리 술 등장과 함께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양주장 카페까지 인기인데요. 무엇보다 이곳에서는 1960년대 고문원에 등장하는 우리술 복원에 성공하면서 전통의 맥을 이어가는 중이랍니다. 그런데 이곳 술만의 특별함이 있다고 하는데요. 술 품질 인증 제도 자체가 우리 술 품질 향상에 대한 목적이 있고, 저희가 받고 있는 면허는 지역 특산주 면허라고 해서 여주에서 자라고 여주에서 나고 있는 농작물들만 사용을 해야 돼요. 술 품질 인증은 우리 술의 품질 향상과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품질 인증 제도인데요. 술 품질 인증을 받은 녹색 마크와 주원료가 100% 국내산인 금색 마크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품질에 있어서는 정부가 체크를 하고 클리어가 됐다는 뜻이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드시면 됩니다. 정부가 직접 관리해 믿고 먹을 수 있는 술 품질 인증 마크. 앞으로 술을 선택하는 기준에 있어서 술 품질 인증 마크를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철저한 관리하에 인정받은 우리 술, 그 맛은 어떨까요? 근데 깔끔하다. 맛있다. 이제 우리 술 더 맛있게 먹는 법, 품질 인증 확인하기. 우리 농산물의 소비도 촉진시킬 수 있고 또 이로 인해서 국산 농산물과 거기에서 비롯된 여러 가지 상품들을 소비자들은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아서 품질 인증서 제도가 더 확대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무래도 품질 인증서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증명해 줄 수 있다 보니까 좀 더 신뢰가 가고, 아무래도 전통주의 의미를 좀 더 깊게 부각시키는 인증서라고 생각합니다. 이 같은 품질 인증, 우리 술뿐만 아니라 고추장, 된장 등과 같은 전통식품에도 시행 중이라고 합니다. 산과 물이 어우러진 경기도 양평, 이곳에 우리 전통식품의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장인이 있어 찾았습니다. 어디 계세요? 여기는 천여 개의 장이 숙성되고 있는 공간이에요. 그래서 된장, 간장, 고추장 이런 것들이 숙성되고 있습니다. 전통장 30년 역사를 자랑하는 이곳. 재료 선정부터 숙성 과정까지 직접 하나하나 관리하고 있다는데요. 여기에는 자연적인 원물인 콩을 가지고 메주를 가지고 항아리에 넣어서 발효시키고 숙성시킴으로써 자연에서 발효되면서 그 안에서 생기는 미생물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국산 메주콩을 사용해 전통 방식으로 만들어낸다는 이곳의 된장. 어머니의 고집스러움을 이어받아 옛 방식 그대로 고수하고 있는데요. 전통 방식으로 하는 게 이게 좀 시간도 많이 들고 공도 많이 들고 힘들지만 그래도 전통식품을 이제 계속 이어가는 이런 보람도 있고 즐거움도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하고 있습니다. 기술이 주는 편리함 대신 우리 고유의 전통 방식을 계승하고 우리 맛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이보배 씨.
이 메주가 보배구만. 온도와 습도를 잘 조절해서 균을 잘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깨끗하게 시설을 만들었고요.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통식품 인증을 또 받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제품이 전통식품 품질 인증을 받을 수 있는 걸까요? 전통식품 품질 인증제라고 하면 우리 농산물을 주 재료로 해서 전통 방식을 이용해서 제조, 가공, 그리고 조리된 우리 전통식품으로 국가에서 품질을 인증하는 인증제도입니다. 국산 재료를 사용하였다는 증명서와 그리고 품목 제조 보고서뿐만 아니라 이제 제조 시설 그리고 주변 환경, 종사하시는 분들의 위생이나 청결 부분까지도 심사를 해서 인증을 실시하게 됩니다. 국내산 농수산물을 주 원료로 우리 고유의 맛과 향 그리고 색을 내는 우수한 전통식품임을 보증하는 전통식품 품질 인증. 까다로운 인증 절차를 통과해 선정된 제품인 만큼 믿고 먹을 수 있는 먹거리다 이 말이죠? 내 말이 틀리지요? 아무래도 전통식품 인증을 받게 되면 제품을 생산해서 소비자한테 갔을 때 소비자들이 믿고 먹을 수 있는 제품이라는 확신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강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인증을 받았다고 까치 아닙니다. 인증받은 날부터 3년마다 정기적인 심사와 매년 시판품 조사 및 현장 조사를 시행하며 철저하게 사후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전통식품 인증을 받은 제품은 아무래도 소비자의 신뢰를 받을 수 있고 농사를 짓고 이런 가공식품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보람을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믿고 신뢰하고 드실 수 있는 정말 좋은 인증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맛을 위해 옛 전통을 이어가는 사람들. 전통식품 인증 마크가 있는 걸 꼭 확인하고 구입을 해주세요. 그러면 건강한 제품을 더욱 맛있게 드실 수 있습니다. 그 라벨 안에서 우리 술 품질이 인증이 되었다는 마크를 보시고 술을 골라보시는 것도 술을 고르는데 재미 요소 중에 하나이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것을 지키는 힘. 여기엔 소비자의 관심도 필요하다는 점 기억하셔야겠죠? 네, 한 주간의 연예계 핫 이슈를 정리해봅니다. 연예 라이브 시간입니다. 네, 오늘도 반가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인사 먼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연예계 팩트 사냥꾼 홍정선입니다. 안녕하세요. 연예계 자칭 특종 여신 미남 전문 기자 최정아입니다. 안녕하세요. 매주 수요일 아침이 제일 행복한 남자 연예 리포터 홍규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홍규 씨, 오늘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뭐예요? 연예 라이브 첫 번째 키워드는 원조 한류 스타 배용준 은퇴설 제기입니다. 벌써 10년 넘게 작품 활동을 쉬고 있는 배용준 씨, 지난 13일이었죠. 20년간 팬들과의 소통 창구로 활용해오던 공식 홈페이지 운영이 중단되면서 일각에서 배용준 씨의 은퇴설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윤삼아 대단했죠. 네. 1세대 한류 스타고 정말 대단했습니다. 근데 예전에는 지금 이제 SNS로 팬들하고 소통을 하는데 예전에는 팬레터라든지 지금 말씀하신 그 홈페이지 네. 이걸 통해서 소통을 했는데 홈페이지를 이제 딱 이를테면 글 쓰는 사람 절필했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거니까. 예. 맞습니다. 홍규 씨 말씀하신 것처럼 무려 20년 동안 이게 그래도 운영돼 왔던 20년 가까이. 이 시작은 2004년에 방송됐던 드라마 겨울연가였어요. 이 대대적으로 인기를 끌고 특히 일본에서 아주 한류 열풍이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매주 매일 일본 갈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홈페이지를 통해서 배용준 씨가 글을 통해서 사진을 통해서 자신의 근황을 알렸었거든요. 바로 그랬던 홈페이지의 도메인이 바이더 도메인, 이 홈페이지를 사라, 팝니다. 이런 이제 안내 문구가 뜬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배용준 씨 관련 어떠한 정보도 없는 겁니다. 팬들 얼마나 놀라셨을까요? 이거에 대해서 배용준 씨 측
관계자는 뭐 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니 뭐 이거를 특별히 먼저 배용준 씨 측에서 매물로 내놨다기보다는 이것도 이제 도메인 몇 년에 한 번씩 돈을 내면서 연장해야 되잖아요. 이 계약 연장을 하지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매물로 나온 것 같다. 말하자면 대호 활동, 연애 활동에 관심이 없는 것 같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제가 기억하는 배용준 씨의 마지막 작품이 그 2007년에 태왕사신기였거든요. 그 후로는 별다른 작품 활동이 없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맞습니다. 배용준 씨 하면 1994년도에 드라마 사랑의 인사에서 처음 보셨던 시청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텐데요. 올해 데뷔 28주년을 맞이한 베테랑 배우입니다. 그런데 배용준 씨가 그동안 출연한 영화 드라마가 17편이에요. 17편 만에 정말 이 엄청난 대스타 반열에 오른 건데요. 예인 씨 이야기처럼 2007년도에 방영된 드라마 태왕사신기 이후에 연기 활동은 사실상 뭐 쉬고 있다라고 해야 될 것 같고요. 2011년도에 이상하다, 나 드라마에서 본 적 있는데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건 바로 자신이 이끌던 이 소속사에서 제작한 드림하이라는 이 드라마가 있었어요. 여기에 정말 특별 출연 형식으로 잠깐 등장을 한 적이 있습니다. 배용준 씨 측근은요, 한 매체를 통해서 이 은퇴설에 대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2018년도에 보유하고 있었던 이 주식을 넘겼을 때 한국 연예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은퇴를 한 거나 마찬가지다. 뭐 배우로서는 은퇴를 한 셈이나 마찬가지 아니겠는가라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제 은퇴설이 나오는 건데 배용준 씨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지금 뭐 알려진 바로는 박수준 씨, 아내 박수준 씨랑 두 아이랑 미국 하와이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왜 하와이에 있느냐? 자녀 교육 그 문제 때문이다. 뭐 그런 해석들. 근데 이게 사실 좀 맞아 보이는 게, 저도 지난해까지만 해도 이 외 뭐 그림 수업이라든가 아니면 아이들 요리, 쿠킹 수업을 영어로 진행하는 그런 클래스에 박수준 씨가 직접 아이들을 데리고 다닌다. 저도 이제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었거든요. 남다르게 조금 그런 교육에 관심이 높다 했는데 이렇게 하와이에서 그런 길들을 도모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렇지만 지금 뭐 배우로서는 사실 최 기자 말한 것처럼 2018년도에 SM 측에 다 이 주식 지분 넘기면서 거의 뭐 은퇴라고 봐야 되겠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굴지의 이 연예 기획사 대표가 된 자신의 전 매니저들하고는 또 이렇게 계속 연락을 주고받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연애 소식 키워드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연애라이브 두 번째 키워드는 트롯돌 김희재 논란에 휩싸이다입니다. 트로트 가수 김희재 씨가 군 복무 중 방송 활동을 하며 매니지먼트와 공연 계약을 하고 출연료를 받는 등 영리 활동을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습니다.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어서 아직 군대 안 갔다 온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군 복무 중 이러니까 다녀왔다는 거 아닙니까? 글쎄. 군 복무 기간은 어떻게 되고요? 군 복무 기간은 뭐 이건 사실 뭐 저도 취재를 해봤고 또 이 단독 보도 매체에서도 확인을 했지만 2018년 5월 28일에 입대를 해서 2020년 3월 17일에 전역을 했어요. 그런데 그럼 뭐가 문제냐? 우리가 이제 생각했던 그 김희재를 정말 갑자기 스타로 만들어줬던 그 경연 프로그램에 나왔을 때가 전역 전이다. 말하자면 군인의 신분으로 출연을 했었다. 근데 뭐 그거 자체는 또 문제가 아닐지도 모르지만 요때 한 회사랑 2019년 11월 23일 날 말하자면 전역 전에 어떤 매니지먼트 계약을 콘서트 계약을 한 요게 알려지면서 이게 군인 신분으로 적절한 거냐? 요런 의혹이 제기된 겁니다. 참고로 김희재 씨가 출연한 트로트 경연 대회 프로그램은 2020년 1월 2일에 시작해 3월 14일에 종영했는데요. 김희재 씨가 제대하기 3일 전이라고 알려져 논란이 제기됐습니다. 네, 그럼 이 같은 논란에 김희재 씨 측의 입장은 어때요? 일단 억울하다는 입장입니다. 김희재 씨 소속사에서는요, 일단 김희재 씨가 이 군악대의 매니지먼트 계약이라던가 출연 요건에 대해서 다 보고를 하고 지휘 통제를 받았다. 일반적인 이런 뭐 독단적인 행동은 아니었다라고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또 이 외출을 해야 될 때, 그러니까
방송 출연을 해야 될 때는 군악대 간부와 함께 외출을 했고 또 경연이 늦게 끝나는 날에는 인근 군 호텔에서 숙박을 한 뒤에 다음 날 군부대로 복귀를 했다라고 합니다. 이 또한 이 군악대의 지시대로 진행했다라고 한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또 김희재의 이 군 복무 당시에는 콘서트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따로 버는 이런 수익 행위가 있었지 않다라는 건데요. 공연 자체는 군 복무가 끝난 이후에 이뤄졌다. 군 복무자 신분이었을 때 공연 수익은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해명을 했습니다. 근데 출연료는 있다는 거죠? 12회? 그 출연료는 그럼 어떻게 돼요? 네, 12회인데 이게 오디션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그렇게 많지는 않고 회당 10만 원, 총 이제 12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이렇게 그 한 매체가 보도를 했어요. 그리고 또 여기에 더해서 이제 말하자면은 요 돈 받은 문제, 요거 조금 군인이 돈 받아도 돼? 뭐 문제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 또 해군 관계자는 다른 얘기를 내놨습니다. 이 행위가 뭐 그렇다고 해서 군 법령에 어긋나는 개인의 영리 행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최 기자 얘기한 것처럼 그런 뭐 외박이라든가 이 방송 출연을 위해서 군부대 밖을 나갔던 것도 이 법령과 절차에 근거해서 했다. 뭐 특별하게 어긴 게 없다. 또 그런 반대 의견도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세 번째 연예 소식 키워드로 살펴보겠습니다. 연예라이브 세 번째 키워드는 유명 연예기획사 압수수색 왜입니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가 가수 이선희 씨와 가수 겸 배우 이승기 씨 등이 소속되어 있는 연예기획사를 압수수색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찰청이 연예기획사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하는 일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글쎄, 여기를 수사한 이유가 뭘까요? 네, 일단 압수수색은 지난 10일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게 워낙 유명 그 기획사인데다가 이 압수수색을 한 데가 어디냐? 중대범죄수사과, 이 중대범죄라는 것 때문에 하고 이제 지금 많은 분들이 놀라는 상황이거든요. 10일 날 그것도 무려 5시간에 걸쳐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고 사실은 원래 좀 보면은 관계자 소환 조사 하다가 이제 그 끝에 압수수색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아이고 조사하는 동안 뭐 증거인멸 다 하겠네. 사실 국민들이 정말 중대범죄일 땐 이런 우려도 하곤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례적으로 이런 대형 기획사를 한 것도 이례적이지만 관계자 소환 조사를 하기 전에 먼저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이례적이다. 이제 많은 분들이 눈을 크게 뜨고 보시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 이 법조계에서는 이런 해석을 또 내놓고 있습니다. 경찰이 이렇게 소환 조사 전에 압수수색을 했다. 이것은 상당히 어떤 혐의점에서 그 어떤 중대한 거를 포착을 한 거고 이 혐의 사실에 대해서 입증할 자신감이 내비치는 대목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어서 지금 알려지고 있지 않은 이 압수수색의 이유, 그 이유에 대해서 점점 더 궁금증과 의혹만 증폭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이 같은 논란에 대해서 연예 기획사 측은 어떤 입장이에요? 네, 사실 횡령 혐의, 이 경영진의 횡령 혐의라는 것이 굉장히 좀 명예에 타격이 가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취재를 해봤더니 안타깝게도 이 관계자가 이 기자들의 연락을 받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이 연락이 되는 대로 그리고 차후 상황이 진행되는 대로 바로 전달을 해드릴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소속사 같은 경우에는 아까 앞서 이승기 씨, 이선희 씨가 소속되어 있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뿐만 아니라 오스카상을 받은 또 윤여정 씨, 이서진 씨 그리고 또 얼마 전에 뭐 또 열애설이 터졌던 박민영 씨 등 굉장히 큰 사이즈의 이 연예인들이 많이 소속이 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버는 금액이 굉장히 많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일각에서는 정말 일각입니다. 일각에서는 이 경찰이 횡령 혐의다라고 지정한 어떤 금액이 너무 연예계 이 소속사에서 벌기에는 횡령을 하기엔 좀 큰 금액이다. 좀 그런 부분으로 바라보는 시각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연예 라이브였습니다. 네, 이번엔 대한민국 대표 스타들이 걸어온 길을 되돌아보는 스타 주민 시간입니다. 네, 아니 홍규 씨는 지금 바로 학교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해리포터 같죠? 네. 본격적인 주제 소개에 앞서 여러분 드디어 D-Day가 다가왔습니다. 여러분 드디어 그날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 막 너무 싸늘하고 이럴 때 가면 내가 막 가슴이 심장이 막 두근두근하고 그날 있잖아요. 네, 그날 너무 떨렸죠. 네, 안 맞죠. 떨렸나요? 그때만 되면 꼭
꼭 추워요. 맞아. 눈 안 오면 꼭 비라도 오고. 제 의상에서도 힌트를 조금 얻으셨을 것 같은데 그날을 떠올릴 수 있는 노래 세 곡을 제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준비된 세 곡을 차례로 듣고 공통점을 한번 맞춰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뮤직 스타트! 아모르 파티. 아모르 파티죠. 네. 몸이 그냥 저절로 뭐 들썩거려요. 아, 진진잖아. 근데 신나는 게 너무. 다 신나는 노래. 댄스를 유발하는. 이거 다 신나는 거. 링링동? 네, 링딩. 알 것 같다. 이 노래 한 번 들으면 네. 자기 전까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아도 입에서 계속 맴돌거든요. 네. 그런 아, 노래들 나는 같은 사람을 거요? 안절부절하게 만드는 뭐 이런 건 줄 알았더니. 한 번 들으면 멈출 수 없이 계속 듣게 되는. 그렇죠. 네, 따라 부르게 되는. 세 곡 듣고 나시니까 헤어나올 수가 없죠. 네. 세 곡의 공통점은 바로 중독성 갑. 수능 금지곡입니다. 내일이 전국의 고3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날이잖아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는데 사람마다 가진 능력이 다르듯 공부하는 방법도 천차만별일 것 같습니다. 이럴 때 스타들의 공부법도 한번 살펴보는 건 어떨까요? 그래서 준비해봤습니다. 수능 D-1 연예계 뇌색 스타들이 전하는 공부 비결입니다. 수능 금지곡이라고 그래놓고 이거 틀어주면 어떡하지? 까먹었다가 또 생각나는. 그러니까요. 자, 수능 D-1 연예계 뇌색 스타들이 전하는 공부 비결입니다. 시작하죠. 수능 D-1 연예계 뇌색 스타들이 전하는 공부 비결. 먼저 4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명품 조연의 아들로 가장 최근에 수능을 본 이이 학번입니다. 가장 최근에 수능을 봤어요. 한 2004년생 정도 되나? 이 학번이라고 하니까 네. 가장 최근에 그리고 점수가 굉장히 높았다는 거는 네. S대 학생이 아닐까 그러네. 이렇게 추측해 볼 수 있겠네요. 2003년생. 네. 2003년? 네. 2003년? 맞습니다. S대 2학번 새내기죠. 네. 그래서 이분의 아버지에게 공부 비결이 뭐냐고 묻는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야, 뭐. 글쎄,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어요. 모르시겠나요? 네. 힌트 제대로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힌트는 이분의 아버지입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그래, 똘똘하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네. 어? 정은표 씨. 정은표 씨. 네. 아, 아들이 벌써 그렇게 됐구나. 저 정지훈 군 기억하는데 네. 그 고등학생들 모여서 랩하는 프로그램에 래퍼로 출연했던 모습이 저는 기억에 남거든요. 맞아요. 수능 D-1 연예계 뇌색 스타들이 전하는 공부 비결 4위의 주인공 바로 배우 정은표 씨의 아들 정지훈 군입니다. 그래, 어려서부터 텔레비전에 나왔었잖아요. 아빠랑만 네, 이렇게 똘똘했죠. 부르고. 네. 영재라고 들었는데 네. S대 2학번. 야, 정은표 씨는 밥 안 먹어도 배부르겠네. 너무 부럽죠. 이 사실이 어떻게 알려지게 되었느냐, 이 비하인드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어린 시절 랜선 이모 삼촌들에게 너무 큰 사랑을 받았었던, 정말 국민적인 사랑을 받았었던 정지훈 군인데요. 정말 몰라보게 훌쩍 자랐어요. 근데 제가 봤을 때 얼굴은 또 그때 그 귀여움이 고스란히 남아 있더라고요. 근데 이 정지훈 군이 고3 때 이제 거의 학기 말에 자신의 너튜브 채널에 이런 영상을 하나 올립니다. 근황을 올리기 시작하면서요. 올 2월에 특히 이 게시물을 올렸는데요. 서울대 합격 확인 영상이라는 이 제목의 영상을 올린 거예요. 이 제목 아무나 쓸 수 없습니다. 예. 당시 채널의 구독자는 200명에 불과했는데요. 해당 영상은 조회수 126만 뷰를 기록하며 큰 화제를 모았는데 지금 보시다시피 이 영상에서 가족들이 손을 잡고 막 너무 맞아요. 기뻐하고 또 정지훈 군의 어머니가 얼굴을 부여잡고 우는 이 장면이 또 굉장한 화제를 낳았습니다. 네, 저렇게 엄마를 꼭 안아주는 나이 먹고 저러기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너무 사랑스러운 아들인데 그 S대학교 2학번이라고 했잖아요. 캠퍼스 생활도 잘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아니 보면 딱 뭔가 이거 지금 미리 확인해 본 거 아니고 지금 확인해 보면서 이렇게 영상 가렸다가 딱 했다? 이건 그만큼 내가 붙을 거 자신 있었다는 거죠. 뭔가 활발하고 자신감이 막 느껴지는데 역시 또 그 면모에 어울리는 학창
시절을 보내고 있어요. 사실 정은표 씨가 아버지가 어렸을 때부터 친구들과 아이들과 잘 노는 이 아이로 키우고 싶다 이랬는데 정말 잘 노는 아이로 컸습니다. 공부만 잘한 게 아니라 사실 S대 하면 뭔가 다 각자 열심히 공부할 것 같은 그 학교에서 한 학기에 1학년 1학기 때 무려 친구만 500명을 사귀었답니다. 우리가 핵인싸라고 하죠. 핵 에너지급 친분과 교류를 관리하는 그 핵인싸가 됐다네요. 야, 대단하네. 아니, 친구를 500명을 사귀어요? 사교성도 좋네. 이야, 성격 너무 좋은 근데 거죠. 이렇게 되는 데는 윤종신 씨 역할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이건 어떻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정말 의외의 인맥이죠. S대에 입학한 이후에 정지훈 군이 이 가수 겸 엔터테인먼트를 이끌고 있는 윤종신 씨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런데 윤종신 씨가 이때 정지훈 군에게 1등할 생각하지 말고 여기서는 진짜 친구들을 많이 사겨라 라는 조언을 해준 거예요. 정지훈 군이 또 워낙 똑똑하지 않습니까? 이 조언을 그대로 몸으로 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친구를 500명이나 사귀게 된 건데 이 500명을 사귀게 되면서 약간의 부작용이 있었어요. 아무래도 친구들을 만나는데 시간을 많이 분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사 경고를 받을 뻔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네요. 윤종신 씨의 조언을 너무 열심히 잘 들었네요. 네. 사실 이 정은표 씨는 연예계에서 자식 농사 잘 지은 스타 1위라고 불릴 수도 있을 만큼 과언이 아닌데요. S대에서는 그러면 몇 개를 틀려야 입학을 시켜주는 거예요? 정시로 들어갔으니까. S대학교 인문학부 2학번인 정지훈 군은 수시가 아닌 정시로 합격했다고 하는데요. 수많은 수능 문제에서 12개에서 13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7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니, 한 과목에서가 아니고. 저는 수리에서 한 그 정도 틀린 것 같거든요. 저도요. 어떡하지? S대 가려면 저 정도 해야지. 네, 전체에서. 공부 비결이 뭐래요? 공부 비결 아침 6시에 일어나서 밤 11시에 취침한다. 그러면 보통 이제 학부모들은 뭐야 17시간을 공부를 했네. 그게 아니고요. 거꾸로 11시에는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즉 하루에 7, 8시간은 꼭 잤다 그래요. 그리고 대신 깨어있는 중에 6, 7시간은 쭉 붙여서 공부했다. 뭐냐? 잘 때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근데 한 번 공부할 때 쭉 붙여서 엉덩이 힘으로 6시간, 7시간을 공부한 게 S대에 간 비결이라네요. 네, 그리고 지훈 군이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한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랩 때문이라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 표현 맞나요? 네, 2019년도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이 랩 서바이벌 이 대회가 열린 적이 있어요. 프로그램인데요. 여기에 출연을 하면서 래퍼로서 도전장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당시 지훈 군이요, 아주 기본에 충실한 랩을 선보여서 박수를 받았는데 이 당시에 써놓은 가사만 약 300개에서 400개 가량이 된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어요. 정말 랩에 대해서도 진지한 이 사랑을 보여준 건데요. 현재 1학년이잖아요. 그런데 이 S대 유일무이한 힙합 동아리 회장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고 하네요. 만들었구나. 뭐 아시는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은 지훈 군의 IQ가 천재과학자 아인슈타인보다 높은 167의 영재입니다. 그런데 음악까지 소질이 있다고 하니까 곧 멋진 랩 실력까지 곧 볼 수 있겠네요. 근데 지훈 군 부모님은 그 영재 판정을 받은 다음에 한동안 패닉에 빠졌다고 그러는데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이 지훈 군 부를 때 평상시에 꼴통이라고 불렀대요. 왜 그러냐면 애칭, 귀여워서 애칭이기도 하지만 아니 뭐 갑자기 막 울었다가 조금 있으면 또 막 기분이 좋게 풀렸다가 이러길래 어머 쟤 저거 어디 모자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머 세상에 알고 보니까 요렇게 감정 기복 이제 급격한 거. 요게 또 영재들의 특성 중에 하나라네요. 네, 지훈 군의 아버지 정은표 씨 역시 이 지훈 군이 영재 판정을 받기 전에 유치원이나 학원 등에서 아버님, 어머님, 지훈이가 아이가 좀 무척 똑똑한 편이에요. 알고 계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많이 들었었다고 합니다. 근데 정은표 씨가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해요. 아, 그냥 내 애가 천재나 영재는 아니었으면 좋겠다. 그냥 보통 친구들보다 조금 더 영특한 정도, 조금 더 똑똑한 정도였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을 나타내기도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이렇게 이 가족의 모습을 좀 보고 있으면요, 뭐 땡튜브나 이런 데서 보면 정말 이 부모의 교육관이라고 해야 되나요? 너무 아이를 잘 키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맞습니다. 실제로 한 테스트를 했는데 영재를 키우기에 가장 적합한 부모라고 해요. 그게 뭐냐 하면 뭐 영재를 키운다는 게 딴 게 아니라 이 아이들하고 놀 때 그 아이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잘 살피고 그러나 간섭은 하지 않고 요게 창의력을 높여주는 비결이라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 얘기는 제가 오성과 한음 읽을 때나 읽었는데 3살 때 독학으로 한글을 떼고 야. 5살에 천자문을 시작했다는데 네. 야, 이거 오늘 이 얘기 계속해도 되는 거야. 그러니까요. 네, 정말 믿기 힘들어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사실입니다. 여기서 제가 깜짝 퀴즈 드리겠습니다. 지훈 군이 한글을 깨우친 비결은 과연 무엇일까요? 보기 드리겠습니다. 1번 영재학원, 2번 책, 3번 라디오, 4번 자장가. 라디오를 많이 듣게 한 거 근데 아닌가? 대부분 한글 일찍 깨치는 애들 네. 보면 책을 손에서 놓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요? 라디오는 또 소리니까 뭔가 네. 글을 봐야 책을 깰 수 있으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일단 이렇게 하고 있더라고 애들이. 맞아요. 책인가요, 그럼 정말? 맞습니다. 정답은 2번 책입니다. 지훈 군에 따르면 어릴 때부터 부모님이 책을 집에다 이렇게 쌓아놨다고 합니다. 네. 블록처럼 가지고 놀라고 했다고 하는데요. 무슨 내용인지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궁금해진 것 같다라고 한글을 스스로 깨우친 비결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읽은 책 권수가 대단할 것 같은데 어느 정도나 돼요? 무려 6,000권 정도라고 합니다. 20살 친구가 6,000권 정도니까 사실 엄청난 양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어릴 때부터 읽은 거니까 단편이나 학습 만화도 다 포함해서다라고 이런 겸손한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정은표 씨가요, 이런 이야기를 또 덧붙였는데 한 번은 차를 타고 1시간 정도 이동을 하는데 어른들이 읽은 이 꽤 두꺼운 책을 읽더라. 그런데 이 1시간 뒤에 차에서 내리면서 아빠 나 이거 다 읽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길래 너 이거 이해는 다 하고 읽었니? 라고 질문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 정지훈 군이 읽은 책에 대해서 3시간 동안 아빠에게 설명을 해줬다고 해요. 그러니까 정말 완벽하게 이해를 한다라는 읽었구나. 뜻인 거죠. 집중력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차 안에서. 그거. 저도 아이들한테 책 읽으라고 책을 뭐 아이들 손 닿는 데마다 이렇게 뿌려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더니 네. 바로 툭툭 차고 다녔어요. 근데 어쨌든 이 독서 취향이 남다르네요. 네. 그렇죠. 남다른데요. 18살 때 지훈 군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요즘 무슨 책 읽어요? 했더니 심리학 책과 주식 투자 비법서를 읽습니다. 심리학은 상대방의 감정을 이야기해주고 나의 감정을 컨트롤하게 해줍니다. 그리고 주식 투자 이거 책 읽어봤더니 재밌어요. 정말 남다르죠, 취향이. 야, 이게 심리학하고 주식이 연결되거든. 그렇죠. 그래요? 근데 저는 이 아이도 남다르지만 여기서 저는 부모가 남다르단 말 꼭 드리고 네. 싶어요. 뭐냐 하면 18살 고2예요. 우리 애가 지금 고2 때 참고서 안 보고 주식 투자 심리학 책 본다고 생각했어요. 네. 모든 부모들이 그거 기다려주지 못하거든요. 네. 이 부모님들 오늘 이게 공부 잘하는 비법이니까 꼭 정은표 씨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이를 기다려주면 아이의 그릇이 커진다. 그리고 어른이 맞아. 된 후에 아이가 거기를 채운다. 근데 공부해 이러면 아이의 그릇이 점점 작아진다고 해요. 네. 정말 남다른 아이에게는 남다른 부모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책 이야기 하셨는데 이재용 아나운서는 책을 이렇게 손 닿는 곳에 두라고 이렇게 툭툭 두셨다고 네, 했잖아요. 네. 뭔가 정은표 씨 부부는 책도 다르게 뒀을 것 같아요. 차이가 네. 좀 있을까요? 이 얘기를 듣으신 분들은 우리 MC처럼 이게 땅에 놓지 마시고요. 발이 트입니다. 예. 이렇게 놓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거실 벽에 이 도서관처럼 책으로 아주 가득하게 채워준다고. 그거 올려놨어야 되는 걸 내가. 바닥에 둬서. 눈높이에.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책장을 그냥 책에 꽂아놓는 게 아니라 소파 방향 자체를 책을 바라보도록 넣어두면 앉았을 때 자연스럽게 책들을 바라보는 환경이 된다라는 거죠. 우린 TV를 보게 돼 있어. 네, 맞아요. 보통 집이 다 그렇죠. 그래서 이어진 이 TV 이야기가 나옵니다. 집에 TV가 없을 순 없잖아요. 네. 없애기는 좀 어려우니까 이 가족 액자를 만들어서 이 가족 사진 액자를 만들어서 이거를 TV를 덮어놨다고 해요. 그래서 필요할 때만 볼 수 있게 그 외에는 책을 짚을 수 있게 자연스러운 환경 조성을 해줬다고 하고요. 한 번이라도 책에 시선이 갈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담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을 책장에 꼭 꽂아야 된다라는 고정관념도 버려도 된다라고 해요. 자녀들의 동선에 맞게 곳곳에 보이는 곳에 책을 이렇게 쌓아두면은 아이들이 이 내용이 궁금해서 뭔가 부담스럽지 않게 책을 한 번씩 다 읽어보게 되는 효과가 있다라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수능 D-1 연예계 뇌색 스타들이 전하는 공부 비결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계속하죠. 연예계 뇌색 스타들이 전하는 공부 비결 3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깔끔한 외모와 안정적인 연기력 그리고 엄청난 학력까지 더해진 전국의 예비 장모님들의 원픽 프리패스 상인 배우인데요. 네. 다들 떠오르는 몇 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힌트는
이분과 작품을 같이 했던 배우들의 사진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사진 보여주시죠. 이보영 씨랑 이한희 씨인데 이보영 씨 하면 그 내 딸 서영이 드라마 네. 기억나고 이한희 씨는 최근에 했었던 드라마 원더우먼 네, 떠올라요? 아, 그럼 그분이네. 그렇죠. 네? 공통되는 남자 주인공 딱 그렇죠. 그분이네요. 남자 김태희로 부르는. 맞아요. 떠오르셨죠? 네. 연예계 내색 스타들이 전하는 공부 비결 3위의 주인공 바로 배우 이상윤 씨입니다. 이상윤 씨, 뭐 연예계 대표 뇌색 스타 맞죠? 근데 연기할 때는 뭔가 이렇게 친숙한 연기하는데 지금 뭔가 벽이 좀 느껴져요. 어떤 완벽? 그 벽 저도 느끼고 있어요. 예. 느껴집니다. 저도 여기다 벽 좀 쌓고 싶네요. 네. 완벽으로. 네. 이상윤 씨가 전하는 IQ는 중학교 때 137이었다고 하는데요. 암기 과목은 외우는 게 답이다. 따로 정답이 없다. 솔직히 오래 공부해야 한다. 하고 노력 형임을 강조했습니다. 네. 이상윤 씨는 그럼 S대 몇 학번인 거예요? 이상윤 씨는 00학번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도 저랑 정말 거리가 먼 과던데요. S대학교 물리 천문학부예요. 말만 들어도 너무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물리 천문학부에 입학을 하려면 도대체 수능 점수를 몇 점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하시죠? 센데, 여기. 이에 대해서 이상윤 씨가 정확히는 모르지만 상위 1% 정도다. 제가 말하다가 너무 깜짝 놀랐네요. 수능 점수 400점 만점에 370점을 받았다고 합니다. 와. 이게 가능한 점수입니까, 여러분? 재채기를 부르는 점수. 네. 근데 이상윤 씨 얼굴 보면은 딱 써 있잖아요. 모범생. 모범생이라 써여 있고. 근데 그래도 궁금해요. S대 합격 비결이 뭐였을지. 그 점수도 지훈 군이랑 비슷하더니 비법도 비슷해요. 잘 때 자고 공부할 때 공부한다. 덩어리로 자고 덩어리로 공부해라. 그리고요 아침 7시에 등교를 해서 세상에 하교할 때까지 점심시간 때 아니면 엉덩이를 딱 붙이고 일어나질 않았대요. 그리고 당연히 공부 시간에 졸지 않고 공부하고 쉬는 시간에도 영어 단어 외우고. 근데 너무 졸려면 점심시간에서 잠깐 자고 시간 관리를 철저히 잘했다. 야, 이거 시간 관리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근데 이게 진짜 집중하고 엉덩이 점수하고 같이 가야 되나? 맞아요. 엉덩이 힘이 네, 있어요. 엉덩이 힘이 있어요. 쭉 앉아서 했다. 그렇죠. 맞아요. 근데 필살 비법은 또 있다면서요? 저는 이거 듣고 너무 화가 났었는데 바로 드라마 본방사수입니다. 여러분. 뭐야? 이게 무슨 소리냐?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냐라고 성토를 했더니 이성윤 씨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일단 야자라고 하죠. 이게 야간 자율학습이 끝나면 학교에서부터 집까지 엄청나게 뛰어온대요. 그러면서 꼭 드라마 본방사수를 했는데 알고 보니까 이 시간이 이상윤 씨가 하루 동안 유일하게 쉬는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가 끝나면요. 보통 뭐 몇 시죠? 한 10시, 11시 정도가 될 거죠. 그러면 바로 이제 씻고 잠에 들었다고 하는데요. 그 정도로 굉장히 잠이 많은 학생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 말이 무슨 뜻이냐? 일단 굉장히 집중해서 쉬고 놀고 이거 구분해서 했다라는 거고요. 제가 또 두 번째로 화나는 포인트가 있는데 저도 그 학창 시절에 만화책을 조금 봤습니다. 저는 몰래 봤었거든요. 근데 이상윤 씨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대놓고 만화책을 챙겨봤는데 추리물을 특히 좋아해서 소년탐정 김전희를 봤대요. 같이 봤는데 왜 이럴까요, 저는? 저도 그거 봤는데. 아니 근데 이상윤 씨가 그 연기자의 꿈을 키울 때 제가 부모라면 좀 반대했을 것 같거든요. 워낙 이렇게 똑똑한 아들이니까. 자, 근데 보세요. 지금 학교 갔다 와가지고 드라마 봐, 만화책 봐 해도 그걸 놔두는 아주 개방적 부모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혹시 연예계 진출도 적극적으로 찬성하지 않았을까? 또 그건 그렇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상윤 씨가 말합니다. 이렇게 부모님한테 진지하게 내가 연예인의 길을 가겠다 했더니 좀 걱정을 하셨대요. 그래도 그나마 어머니는 그래, 네 인생이다 하고 일찍 포기하셨는데 아버지는 좀 끝까지 걱정을 하셨고 그래서 또 그래도 이 아버지 덕분에 13년 만에지만은 서울대 S대 졸업장 땄어요. 네네. 아니 뭐 S대가 서울대인지는 다 알아요. 그죠? 근데 이렇게 부모님을 설득할 만큼 연기에 푹 빠진 이유는 뭘까요? 성격이 워낙 내성적이라서 사실 처음에 연기 수업을 들어갔을 때 거의 죽을 것 같은 그런 압박감 그리고 그런 뭔가 공포감을 느꼈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깬 계기가 있었습니다. 연기 수업을 듣던 중에 절대로 내가 이 캐릭터를 해내지 못할 것 같다. 이 감정을 소화하지 못할 것 같다라는 그 순간에 확
넘어서는 순간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참 똑똑한 분들은 비유도 남다릅니다. 이 순간에 대해서 어떻게 기억하냐면요. 친구들이 내가 연기하는 모습을 딱 집중하고 있는데 그 캐릭터를 해냈을 때 마치 굉장히 어려운 물리 혹은 굉장히 어려운 수학 문제를 딱 풀어내는 그런 쾌감과 같았다라는 비유를 했습니다. 네, 어려운 문제를 딱 풀어내는 쾌감 저는 몰랐던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몰라요. 자, 이상현 씨 이야기까지 짚어봤고요. 자, 수능 D-1 연예계 뇌색 스타들이 전하는 공부 비결 2위도 소개해 주시죠. 수능 D-1 연예계 뇌색 스타들이 전하는 공부 비결 2위 살펴보겠습니다. 이분은 예쁜 연예인이 많기로 소문난 1982년생인데요. 참고로 1982년생 연예인은 이민정 씨, 송혜교 씨, 손예진 씨 이렇게 있고 한지민 씨는 아니죠. 그리고 네. 장예인 아나운서도 너무 이뻐서 82년생 같긴 한데 훨씬 어리시죠? 저는 좀 어리죠. 네. 근데 힌트를 좀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분을 설명할 수식어는 많지만 그냥 사진으로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의 시아버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공개해 주시죠. 내 생녀 나올 때 됐죠. 영주진 씨. 딱 나오네. 며느리 뭐. 수능 D-1 연예계 뇌색 스타들이 전하는 공부 비결 2위의 주인공은 배우 한가인 씨입니다. 언제 나오나 사실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 한가인 씨도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공부 잘했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정말 하늘은 불공평하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주게 하는 이런 주인공인데요. 한가인 씨 같은 경우에는 수능 마지막 문제를 이렇게 풀었어요. 여러분, 학부모님들 잘 봐주세요. 이렇게 수능 마지막 문제를 쫙 풀고 나서 이거 올해 수능 만점자 난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런 확신이 들 정도로 굉장히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지막 문제를 딱 풀어내고 나서 했던 생각이 내일 만점자 소감 물어보면은 뭐라고 얘기하지? 이렇게 생각을 할 정도로 정말 공부를 잘했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 많은 수능 문제가 머릿속에 다 있으니까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싶은데 실제로 점수는 어땠어요? 한가인 씨 수능 점수는 400점 만점에 380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래도 틀린 개수가 10개 내외일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한가인 씨는 K대학교 관광경영학과에 01학번으로 입학하게 됐습니다. 이야, 10개 내외. 응? 이게 근데 다 맞은 것 같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 예상은 빗나갔는데 또 하나 빗나간 게 있었어요. 네. 뭐 학교 다닐 때 전교 5등도 하고 내가 수능 만점 받은 거 아니야? 이럴 정도로 공부에 자신이 있었던 한가희 씨 원래 꿈은 산부인과 의사가 되는 거였다고 그래요. 굉장히 구체적이죠. 의사도 아니고 산부인과 의사. 그런데 세상에 이 380점이 된 이유가 있더라고요. 뭐예요? 내가 맞은 줄 알았는데 틀렸어. 그게 아니라 답을 밀렸었던 아이고. 거예요. 그래서 관광 경영학과에 가게 됐다고 하는데 한가희 씨 저는 그래도 좋습니다. 지금 거기 산부인과 의사 됐었으면 우리가 배우 한가인 씨를 못 봤잖아요. 아니 그러면 여기 화요일이나 목요일에 나오시면 저희 코너에 나와서. 그렇죠. 근데 제가 궁금한 건 한가인 씨의 공부 비결은 뭐였을까 이거거든요. 일단 마인드 세팅인 것 같습니다. 바로 시간은 금이다라고 생각을 했었다고 해요. 이게 다 공통적으로 하는 생각이구나. 시간을 아껴 쓰는 거. 그러니까요. 저는 그 시간에 계속 쪼개서 잠을 잤는데 역시 공부를 해야 되나 봐요. 한가인 씨는 가장 중요한 시기인 고등학교 2학년에서 3학년으로 넘어가던 시기에 굉장히 10대로서는 하기 힘든 그런 큰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게 바로 학교 근처 고시원으로 내가 이사를 가겠다라는 결정이었어요. 사실 이런 결정 정말 하기 쉽지 않잖아요. 왜 이런 생각을 했냐라고 물어봤더니요. 당시 학교에서 집까지 이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이 일단 한 3-40분 정도였다고 해요. 근데 이게 뭐 퇴근까지,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러죠? 퇴근이 아니라 학교까지 하면은 거의 1시간이 넘는 시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에 내가 공부를 하면 더 할 수 있겠는데? 라는 생각으로 그때 자취를 했었다고. 근데 대단하네요. 그렇게 열심히 했는데 한가인 씨한테 어떤 위기가 찾아왔다면서요? 바로 기회일 줄 알았던 곳에서 위기가 왔습니다. 고시원에 갔다고 했잖아요. 학교하고 거리도 가깝고 딱 아무도 없어요. 뭐 만화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공부만 하면 되는데 세상에 그 건물 아래에 문제의 그 장소가 있었는데 거기가 바로 PC방.
우리 그때 PC에서 뭐 했냐면 아이러브 뭐먼 스쿨 거기 뭐 다 모여 막 이런 데서 동창 찾고 친구 찾고 그거 한참 했잖아요. 네. 한가희 씨에게도 찾고 싶은 누군가가 있었던 것 같아요. 아, 후회를 한답니다. 그 PC방만 안 갔었어도. 그래도 거기서 시간 많이 대단하죠. 보냈대요. 네. 근데 연정훈 씨가 한가희 씨를 두고 공부를 하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연예계에 데뷔를 하게 됐을까요? 바로 한가희 씨가 고3 시절 뉴스에 출연했기 때문인데요. 당시 한 방송사 9시 뉴스에서 고교 평준화 이슈와 관련해 인터뷰를 했고 이후 퀴즈 프로그램에서 34라운드까지 살아남으면서 예쁜데 공부까지 잘한다고 유명세를 떨쳤다고 맞아요. 합니다. 이런 한가희 씨는 결국 가수 이상우 씨를 통해 연예계 데뷔를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근데 한가희 씨 딸도 그렇게 똑똑해요? 불공평합니다, 일단. 알려진 바에 의하면 한가인 씨의 첫째 딸이 언어 영재라고 해요. 일단 뭐 영어뿐만 아니라 중국어까지 가능한 영어 천재라고 하는데 재밌는 건 이 한가인 씨, 연정훈 씨 부부가 절대 극성으로 조기 교육을 시키는 스타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변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이 영재라는 말이 겸손일 정도로 정말 언어에 아주 특출난 재능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데 이 땡튜브를 통해서 자연스럽게 외국어를 익혔다고 합니다. 이 외국 영상들을 보면서 그러면서 스스로 흥미를 느끼면서 하나를 보면 3개를 배우고 3개를 배우면 6개를 써먹는 이런 정말 언어 천재로 자라게 됐다고 하는데요. 근데 이게 한가인 씨가 그랬다고 해요. 한가인 씨가 어렸을 때 말을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말을 하고 말을 건네고 이런 걸로 노는 걸 굉장히 좋아했었다고 하는데 이 언어에 대한 관심 역시 모전 여전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네, 언어 천재라고 말씀하셨는데 최근에 한가인 씨가 이 딸의 한마디 때문에 깜짝 놀란 적이 있다면서요. 그럼요. 영어, 중국어만 잘하겠습니까? 한국어도 잘하죠. 그래서 일찍부터 또 혼자 책을 탐독을 했는데 어느 날 이제 한가인 씨가 대본을 보다가 엄마 드라마 촬영 가야 돼. 여신 역할 하러 가야 돼. 이랬더니 그 7살 난 딸이 엄마 그럼 아프로디테야? 요러더래요. 그래서 맞아. 그랬더니 아니야. 엄마 얼굴은 아프로디테 하기엔 안 되겠어. 엄마는 헤스티아 해. 그래서 이 화로를 지켜. 사실 이 아프로디테가 미와 사랑의 신이잖아요. 이 헤스티아는 불과 이 화로의 여신. 세상에 이런 거를 그냥 그리스 로마 12신을 이미 잘잘 깨고 있는 거죠. 아이고 이런 딸 보면 정말 밥 안 먹어도 배부를 것 같아요. 참 이런 얘기를 들으면 내 아이가 쫙 스치고 지나가. 우리가 지금 각 집안에 폐를 끼치고 있는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을 참 해보면서 한가인 씨 얘기까지 들었고 다음 스타는요? 네, 수능 D-1 연예계 내색 스타들이 전하는 공부 비결. 이분은 학점 계산기가 필요 없을 정도로 지성미를 다 갖춘 스타인데요. 바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1위 주인공은 배우 김태희 씨입니다. 아유 말해 뭐해. 김태희 씨도 나올 줄 알고 있었습니다. 자, 대망의 1위의 주인공이 김태희 씨인데 김태희 씨에게 오늘 딱 묻고 싶은 게 미모 관리가 아닌 수능으로 S대에 단박에 붙은 공부 비결 좀 물어보고 싶어요. 뭐 사실 미모로도 S대죠. 김태희 씨 같은 경우에는요. 요령을 부려야 할 때는 딱 요령을 부리고 암기를 해야 할 때는 완벽하게 암기를 한다. 완전 사력을 다해서 외웠다라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공부 요령이 과목마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김태희 씨 수학과 영어는 문제를 많이 풀어봐야 알기 때문에 뭐 정말 많이 풀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느 정도로 많이 풀었냐면요. 그냥 이 풀다가 이거 안 되겠다 싶으면 그냥 문장 자체를 통으로 외워버렸다. 그래서 이게 다음 문제에 나오면 이거 내가 외우기 잘했다라고 하면서 점점 문장 자체를 통으로 외우는 횟수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아니 그래도 학창 시절 공부의 필살 비법은 따로 있다고. 네, 비결은 바로 달리기였다고 합니다. 뭐야? 달리기가 어떻게? 달리기 잘한다고 공부 잘해요?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은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마 공감하실 겁니다. 김태희 씨는 등하교에 버려지는 시간을 아끼기 위해서 정말 죽을 힘을 다해 매일같이 달렸다고 하는데요. 등하교가 아까워. 그럼 이쯤에서 김태희 씨의 달리기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해 봤는데 김태희 씨는 초등학교 때 대표 선수를 할 정도로 달리기가 빨랐고 100m를 15초에 주파하는
우와, 실력을 빠르다. 가졌었다고 합니다. 네. 오래 달리기도 1등을 할 정도로 달리기에는 타고났다고 합니다. 아유, 우리 때는 공부를 잘하면 이런 건 잘 못했는데. 그러니까요. 또 공부하러 가는 그 시간이 아까워서 달렸다고 하니 이게 진짜 사기 캐릭터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그 김태 씨는 그럼 공부하는 시간이 주로 아침이었어요? 혹은 뭐 점심, 밤? 언제였어요? 올빼미형이었습니다. 밤에. 아. 한 밤 10시에서 새벽 2시. 이것만 해도 4시간이에요. 야. 요때가 집중이 잘 됐고 오늘은 공부 좀 더 잘 되네. 그러면 새벽 3시까지 했다는 거예요. 야. 여기까진 좋은데 그다음이 걱정되시죠. 아니 그럼 몇 시간 잠깐 자고 일어나가지고 아침에 일찍 등교해야 되잖아요. 그러고 가다 보니까 오전 시간에 졸기 일수. 또 점심 먹고 나면 오후 시간에 식곤증 때문에 또 졸기 일수. 그래서 자꾸 앞뒤로 노를 지으면서 저으면서 좋으니까 친구들이 별명을 붙였대요. 헤드뱅잉. 그러니까 뭔가 막 열심히 하긴 하는데 이렇게 조금 그런 또 구멍도 귀엽네요. 근데 우리 학교 다닐 때 공부 잘하는 친구들 보면 수업 시간에 집중하던데. 늘 깨어있던데. 아니 아무리 모범생이고 공부를 잘해도 이렇게 수업 시간에 졸면 선생님들이 가만두지 않았어요. 그렇죠. 면학 분위기가 흐려지잖아요. 네. 그래서 김태희 씨가 이렇게 졸고 있으면 선생님이 와서 흔들어서 깨워주고 이렇게 가시곤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는 굉장히 졸지 않으려고 무던히 노력을 했는데 나중에 김태희 씨가 결국 깨우친 본인의 이 소신이 있었습니다. 뭐냐? 졸음을 참으면서 막 엉덩이 붙이고 앉아 있으면서 막 이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차라리 졸릴 때는 확 자고 공부할 때는 확 해버리고 이런 게 훨씬 효율적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밝히기도 했죠. 네, 정말 똑부러지는 학생이었어서 그래서 아마 목표를 세워놓고 그걸 하나하나 잘 이뤄나갔을 것 같은데 공부하다가 좌절한 적이 있었을까요, 김태희 씨가? 많았다고 해요. 지금 당장 내일 수능 보는 학생들은 아니어도 고2 학생들은 요거 귀에 쏙 좀 담아두면 좋을 것 같은데 이게 정말 뭐든지 다 타고 나서 완벽해가 아니라 김태희 씨 진짜 노력형인 것 같아요. 뭐냐면 나는 나의 최선을 다하겠다. 그런데 좌절하죠. 자꾸 수업 시간에 졸잖아요. 그럴 때 아니다. 나는 최선을 다했고 내 할 일을 다했고 나는 후회도 미련도 없다. 난 잘못한 게 없다. 이러면서 자기를 자책하기보다는 이 멘탈 관리를 통해서 자꾸 자신을 다잡아 나갔다는 거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언니는 공부 어떻게 잘했어요? 자꾸 물어보셔서 제가 말씀드린다 하면서 글을 이 온라인에 올린 적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부를 하다 보면 좀 우울감에 좀 빠질 때가 있다. 그 상태에서 최대한 빨리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다. 차라리 그 시간에 우울해할 시간에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그런 일을 찾아서 해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말 이렇게 또순이라고 그러죠. 또순이 열정적으로 열심히 살았던 학생 김태희였던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열심히 공부해서 S대 의류학과에 당당히 합격을 하게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지성과 미모를 겸비해서 울산에서 김태희 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었을 정도로 이름을 날리던 이 김태희 씨였는데요. 이렇게 S대까지 접수를 했는데 사실 원래는 의대생을 꿈꿨었다고 해요. 2005년도 한 인터뷰에서 김태희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아니 내가 무슨 일이 있어도 무조건 의대에 가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의대를 꿈꾼 적이 있다. 사실 의료와 관련된 공부를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컸는데 뭔가 장래성이라던가 이런 안정적인 미래를 생각하면 의대는 또 어떨까라는 생각으로 끌렸었다라는 솔직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김태희 씨의 꿈, 이 의대가 아니라 의료학과에 합격을 하면서 이 옷을 만드는 이런 직업을 꿈꾸기도 했었다고 합니다. 네, 의대를 갔으면 우리 화요일 코너에 또 나오셨을 거예요. 자, 그럼 김태희 씨는 어떻게 연예계 데뷔를 하게 된 건지 그것도 좀 들어볼게요. 네, 김태희 씨는 의료학과에 재학 중인 2000년 소위 말하는 길거리 캐스팅으로 연예계와 인연을 맺었는데요. 첫 데뷔는 잡지 모델이었었고 이후 몇 편의 CF를 거친 뒤 드라마 주인공에 캐스팅되면서 연기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당시 김태희 씨는 제가 연예인으로서 끼도 없고 평범하다고 생각하지만 이 기회를 놓치면은 평생 후회할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처음부터 이건 내 평생 직업이다 생각하고 배우의 길을 걷기로 결심했습니다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 생각엔 변화가 없다고 합니다. 근데 김태희 씨가 의외로 수업을 열심히 듣는 학생은 아니었다면서요? 이 S대 또 이 동문인 이한희 씨가 대학생 시절에 김태희 씨 얘기를 했는데 대학교 때도 졸았대요. 그런데 이유가 달라요. 고등학교 때는 밤에 이제 공부하느라고, 요 때는 밤샘 촬영하느라고. 그래서 또 와서 졸 수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이한희 씨가 보면서 아이고 저러다가 저거 시험이나 볼 수 있을까 했는데 그런데 갑자기 벼락치기 공부를 딱 해가지고 A학점을 딱 받더래요.
역시 천재끼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다. 아 진짜 노력형 뭐든지 열심히 하는 그런 김태희 씨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수능 D-1 연예계 뇌색사들이 전하는 공부 비결이라는 주제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저희가 얘기를 하면서 오늘 수험생들 참 힘들 텐데 그리고 수험생 부모님들도 힘들 텐데 네. 더 힘들게 한 건 아니다. 괜한 짓을 한 건 아니다. 그런가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힘내십시오. 예, 우리 아이들 생각이 자꾸 나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천둥 번개. 어이구, 난 무슨 큰일 난 줄 알았어. 저도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그래도 오늘이랑 내일은 비 소식 없이 일교차만 크게 벌어진다고 하니까요. 얇은 옷을 여러 겹 겹쳐 입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아침 7시 30분에 돌아오겠습니다. 행복한 아침,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채널 A